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쉰이 된 쉰돌이입니다. 나이는 이렇게 빨리 먹는데 왜 전 아직도 10대에 머물러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철이 빨리 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사랑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남자의 사연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앞두고 드레스 등 결혼 준비로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물보단 하루 더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죽고 남자 홀로 남게 되었는데요. 전 그 남자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없는데 무슨 낙으로 살까 하고 말이죠. 남겨진 자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자인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을지 매일매일이 고통일 것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는 건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라 선뜻 사람과의 인연을 잘 맺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에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신다면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제 사랑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첫눈에 반해 너무나도 빨리 사랑에 빠진 케이스입니다. 전 그때 미술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육대학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했고 아내는 국어 선생님이 되길 바랬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의 20대는 참 행복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뭐든 안 맞는 게 없어. 그치? 자기 그럼 이 노래도 좋아하겠네? 뭔데? 신승훈 노래. 그 후로 오랫동안 노래 가사랑 너무 좋지 않아?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선 비가 내렸어. 너무 좋지? 저는 그땐 이 노래가 우리 둘만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미연이와 함께 이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 님이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자기야 너무 잘한다. 고음이 완전 신승훈 저리 가라야. 난 자기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특히 이 부분을 부를 때 미연이는 제가 고음을 잘 소화해낸다며 너무 좋아했죠. 이 노래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른 채 말이죠. 우리는 학교를 배정받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대학 초반부터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연인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미연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아직 프로포즈는 안 했는데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 저희 사귄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야지. 너 혹시 미연이 음력 생일 아니? 네, 그런데 왜요?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 둘 궁합은 봐야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승우야, 결혼하면 연애하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야. 같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궁합이 좋든 안 좋든 너희는 결혼할 때니까 걱정 마. 궁합 안 좋으면 둘이 인고부부 될 수 있게 부적 써달라고 하면 돼. 엄마도 참. 전 어머니에게 미연이의 생년월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미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어머, 자기야, 여기 너무 예쁘다. 근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 돼. 오늘을 즐기자고. 전 프로포즈를 위해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식사 후 미연이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연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미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어머, 자기야. 예스야, 너야? 나 팔 떨어지겠다. 당연히 예스지. 미연이는 제가 준비한 반지를 받았고 반지를 받자마자 절 끌어안고 행복해 했습니다. 난 정말 내 자신보다 자기를 사랑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자기야. 사랑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그녀와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미연이는 절 늘 웃게 해준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미연이가 명동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아이쇼핑 겸 명동 나들이를 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할 것이니 그릇이며 신혼집에 들어갈 것들도 미리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재미있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천막을 쳐놓고 사주를 보는 한 노인을 봤습니다. 사주 궁합, 이렇게 천막에 적혀 있었죠. 자기야, 우리 저거 한번 볼까? 에이, 뭐하러. 재밌잖아. 한번 보자, 응? 사실 엄마도 우리 궁합 본다고 했거든. 그니까 저런 거 그냥 안 봐도 돼. 더 잘 됐네. 어머님이랑 우리가 본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봐도 되잖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전 미연이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길거리 사주를 보게 됐습니다. 생년월일 말해봐. 저희는 생년월일을 말했고 역술가는 우리 둘의 궁합과 사주를 봐줬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할 거야? 네. 너 죽어. 이 남자랑 헤어져.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봐봐.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는 형상이라고. 그리고 너도 여자 죽고 산 송장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둘이 정들기 전에 헤어져. 아니, 보자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죽긴 누가 죽어요? 네 옆에 있는 여자지. 미연아, 나가자. 재수없어. 에이. 전 미연이 손을 붙잡고 화가 난 채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미연이는 저에게 미안한 듯 먼저 말을 걸었죠. 자기야, 자기 말대로 재미로 본 거잖아. 아까 그 할아버지가 한 말 잊어버리자, 응? 그러니까 저런 말 믿지 마. 아니, 자기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아이씨. 미안해, 자기야. 내가 괜히 보자고 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서로만 믿으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저딴 소리 믿지 말고. 알겠지? 응. 전 기분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죠. 사실 어머니께 철학관을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본 궁합은 다를 거니까 그걸 들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젠 왜 그렇게 늦었어? 어제 미연이한테 프로포즈 했어요. 그러다 둘이 놀다가 좀 늦어버렸네요. 승우야, 너 정말 미연이랑 결혼해야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희 둘 결혼하면 누구 하나 죽는단다. 그리고 살아서도 사는 게 지옥일 거래. 내가 너무 놀라서 비싼 부적 써서 오긴 왔는데 그래도 영 찜찜하구나. 이게 100% 방편은 안 되는 거라서. 전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바로 어제도 미연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2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저희 둘을 갈라놓으실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예전에도 철학관에서 저보고 무슨 장관이 된다니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선생도 공무원이야. 나라의 녹을 먹는다고. 아니, 장관 된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요.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부적도 쓰고 또 미연이랑 조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궁합 안 좋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전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켰고 이 사실은 저만 아는 걸로 했습니다. 괜히 미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더 무서워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저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나의 와이프가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는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알콩달콩 깨소금 냄새가 솔솔 날 정도로 신혼을 즐겼습니다.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너무 기쁘구나. 네, 조금 있으면 손자도 안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야지. 미연아, 부엌에 가서 과일 좀 가져올래? 네, 어머님. 제가 예쁘게 깎아서 대량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미연이 몰래 작은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거 네 베개에 몰래 넣어놔. 알겠지? 미연이는요? 미연이 거는 없어. 네 베개에 넣어놔야 해. 알겠지? 그래도 미연이 거도 해주시지.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러니까 일단 너부터 하고 내가 나중에 미연이 것도 써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겠지? 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미연이가 샤워하고 있을 동안 부적을 제 베개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러니까 일단 너부터 하고 내가 나중에 미연이 것도 써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겠지? 전 괜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연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전 남자고 또 조심하면 되니까 미연이 베개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몇 년 동안 누가 하나 죽는다는 말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 일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오늘 정 선생 임신했다고 하더라고.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부럽더라. 자기야, 우리도 아이 가지자, 응?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이러다 나 늙은 엄마 되겠어. 자긴 절대 안 늙어. 그러니까 걱정 마. 저도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아내가 잘못될까봐 아이를 가지자는 말도 못했죠. 그리고 운전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왜 운전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차 샀으면 좋겠어. 같이 출근하면 더 빠를 텐데. 나중에 사자. 치. 아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출퇴근용 차를 사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전 아내를 지키고 절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궁합 이야기도 점점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갔고 결혼 5년 차,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이야? 그래. 이제는 우리도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어? 자기야, 고마워. 아내는 아이를 가지자는 말에 너무 행복해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기 집도 튼튼하고 여기 보세요. 아이 다리 보이죠? 우와, 자기야, 우리 아기야, 우리 아기. 그래, 우리 아기야. 우리 곧 만나자, 알았지?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이 해피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요? 저희 부부에게 점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걸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박스방, 잘 지내나? 어휴, 장인어른, 어쩐 일로 전화를? 제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 지내시죠? 나야 잘 지내지. 내가 손자를 봐서 요즘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난다니까. 네, 저도 장인어른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보냈어. 무슨 선물이요? 새 차 하나 뽑아서 미연이 편으로 보냈으니까 둘이 이제 편하게 차 타고 출퇴근해. 아이 태어날 거 생각해서 큰 차로 뽑았으니까 걱정 말고. 아니, 그렇게 큰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전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차를 살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받아. 아까 미연이가 운전해서 갔어. 좀 있으면 도착할 테니까 기다려. 네? 미연이가요?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번, 30번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전 미연이를 찾아서 온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야, 나 집에 왔어. 차에서 잠깐 잠들었나 봐. 아빠 이야기 들었지? 자기야,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집에 왔으니까 걱정 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 전 정말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있는 겁니다. 괜찮아? 병원 가볼까? 괜찮아. 사실은 병원 갔다 왔어. 뭐? 언제? 어디가 안 좋대? 자기야, 자기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집에 오다가 살짝 차에 박았어. 머리를 핸들에 좀 부딪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아주 경미한 뇌진탕이니까 수액만 좀 맞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 못 받은 거야. 아니, 머리가 아프면 MRI나 CT라도 찍어봐야지. 가자, 얼른. 혹시나 머리에 큰 충격이 갔을 수도 있어. 수액 맞았으니까 좀 괜찮아. 만약에 아프면 그때 가자. 나 좀 쉬고 싶어. 아내는 괜찮다며 자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 곁을 지키며 저는 쪽잠을 잤는데 갑자기 제 손에 무언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눈, 코, 귀, 그리고 입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온 방은 아내가 흘린 피로 물들었습니다. 미연아! 미연아! 왜 이래? 미연아! 아기... 전 119에 신고를 했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의 온몸은 피로 물들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게 된 사실을요. 임신부라 아이 때문에 MRI나 CT 촬영을 거부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뇌에 충격이 심해 혈관이 다 터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면 아이는요? 네? 우리 아이는요? 아이도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게 어딨어? 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잃다니 이건 하늘에서 저한테 저주를 내린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하늘에 대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왜 미연이를, 왜 우리 아기를 데려가냐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날 데려가지? 왜? 양가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아연실색하셨고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고 저희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정말 침울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들 말도 안 되는 사고라며 아내와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날 원망해라 나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미연이 부적도 챙겨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거 처음부터 미연이한테 줬어요. 부적 때문이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니는 미연이에게 부적을 주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사실을 말했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미연이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베고 자던 베갯잇을 벗겨 끼고 베개 속 안에 숨겨두었던 부적을 찾았지만 부적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베개 속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적이 들어있었고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도 보겠지? 저기가 우리 집 가장인데 이 부적은 자기 거야. 나한테 부적은 자기니까 난 걱정 없어. 사랑해. 전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는 제 생각을 하느라 운명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계속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제 옆에 있었을까요? 정말 전 부적 때문에 산 것인 걸까요? 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삭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고 전 정말 산 송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역술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 봐봐. 남자가 여자를 잡아먹는 형상이라고. 그리고 너도 여자 죽고 산 송장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둘이 정들기 전에 헤어져. 아니 보자 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죽긴 누가 죽어요? 네 옆에 있는 여자지? 역술가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미연이는 살아있었을 겁니다. 제가 살인자였습니다. 매일 술로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이 노래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인데요. 신승훈 씨의 명곡이죠. 그 후로 오랫동안 들려드릴게요.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선 비가 내렸어.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내 님이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아내와 저 둘만의 노래 가사가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내 님이 있는 곳, 전 미연이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라도 미연이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기가 하늘나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미연이가 있는 하늘.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이놈아,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는 결국 살아 있었습니다. 죽는 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돼 저희 집에 오셨고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며느리, 손자, 그리고 아들까지 다 나 떠나고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하니? 죽을 거면 엄마도 데리고 가. 알겠어? 전 어머니를 보니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연이가 떠난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는 저보다 더 고통 속에서 사실 거니까요. 병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미연이를 잊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살아가야 미연이도 하늘에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 더 이상 눈물과 슬픔에 빠져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서울을 떠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강가 근처 작은 집을 지어서 하루하루 모든 것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날아가는 새, 물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그리고 이곳을 찾는 마을 주민들까지 가끔 미연이가 강가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는 것을 상상하며 그리기도 했죠. 제 그림이 이비교장이 가까워질 무렵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미연이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과 정말 똑같이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림이랑 현실을 혼돈하는 게 아닐까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고 더 믿을 수 없는 건 그 강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하늘에 있는 제 아내와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라 해도 믿을 만큼 말이죠.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매일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멍하게 있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가녀린 몸에 얇은 옷차림, 전 저도 모르게 그녀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전 매일 먼 발치에서 그녀를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아 강물만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전 마음을 먹었습니다. 담요랑 커피를 가져다 주고 말을 한번 걸어볼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잠시 자리를 뜨면 그녀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사라지는 그녀.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그녀는 저에게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미리 커피와 담요를 준비해 놓고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미친 생각 같지만 혹시 아내가 잠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아내를 상상하며 드디어 그녀 앞에 전 섰습니다. 저요? 네, 전 저기 살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여기 앉아서 강가를 바라보는 걸 봤어요. 날도 추운데 너무 옷을 얇게 입으신 것 같아 담요랑 커피를 좀 가져왔어요. 왜요? 혹시 감기가 들까봐.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죠? 네? 저 집, 예전에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집이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불도 아니었는데 그 부부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었을까요? 안 좋은 기운이 있는 터에 자리를 잡으셨네요. 저도 아내를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저한테 더 이상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전 이번 생에는 오늘 다 했으니까. 아내를 잃었다고요? 사고였지만 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죠. 방심한 거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전 좀 오랫동안 저 집에서 살 것 같아요. 담요랑 커피는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론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럼. 전 그녀가 저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것 같아 더 이상 짝사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정을 주지 말자고 생각했죠. 한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먼 발치에서 보며 관찰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얻으려는 게 잘못된 일이란 걸 깨달았죠.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다 떨어져 가서 전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시내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샀죠. 시장을 여기저기 구경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이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가 아닐까란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걸까? 그녀는 알고 보니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혼자서 얼음 창고로 가서 생선을 가지러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많은 물건을 혼자서 다 가져와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쁜 새댁 나왔네. 아프다더니 괜찮아? 네. 참 고운 사람 같은데 왜 생선 장사를 하는지 손도 참 곱네. 생선을 사러 온 남자는 그녀의 손을 만지면서 음흉한 눈빛을 날렸습니다. 그때 야, 너 뭐야? 뭐긴 뭐야, 생선 사러 왔지. 새댁, 갈치 이거 다 줘. 야, 생선을 사려면 생선을 찔러봐야지 왜 남의 마누라를 찔러봐? 찔러보길. 아니, 딸 같아서. 야, 넌 네 딸한테 그런 눈깔 보이냐? 어? 너 오늘 좀 맞자. 이리 와. 여보, 왜 그래요? 아니, 인연 봐라. 야, 너 이놈이랑 뭔 사이야? 어? 손님이지 무슨 사이냐뇨. 저기 얼른 가세요, 얼른. 인연이 요즘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너 이리 와. 그녀는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끌려갔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 전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에 만물상에 있던 국수미는 방망이로 그놈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 빨리요, 빨리! 전 그녀 손을 잡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우린 택시를 잡아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줬습니다. 늘 따뜻하시네요. 제가요? 지난번에 준 담요랑 커피.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 그 사람 남편인가요? 네. 왜 그런 사람이랑? 그러게요. 왜 그런 남자랑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있는 건 지옥 같고. 그때 여기 살았던 부부에 대해서 말했죠? 저희 부모님이에요. 네? 제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니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고아가 됐고 고등학교 때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됐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돈 자랑을 했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줬죠. 그게 함정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가 되고 난 뒤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를 이 시골에 가둬둔 채 생선 장사를 시키며 돈을 갈취했고 가끔씩 이렇게 내려와 여자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아내분을 떠나보내셨다고 하셨죠.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아내분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지금 제 곁에 있겠죠.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생각 마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랑 그쪽이랑 지금 그런 순간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운 얼굴만큼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제 그림을 보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죠. 아침이 되자 그녀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하루였어요. 감사해요. 전 그녀가 남긴 이 메모가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는 제게 부탁했죠. 측은지심 같은 거 절대 느낄 것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 나는 나한테 주어진 삶이 있어요. 나 도와준다고 찾아오고 그러면 전 정말 영원히 사라져버릴지 몰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 미친놈에게 당할 게 뻔한데 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내려온 지 1년이 넘었을 때 아내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 같이 지내자고 하셨지만 전 아직 혼자가 편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저 혼자 아내를 위해 제사 음식을 마련했죠.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음식을 만드는 내내 아내와 함께 요리하며 지냈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지? 응? 말해봐. 근데 우리 소금을 조금만 넣자. 조금 아주 조금 짜네. 그래? 다시 먹어볼까? 아우 짜!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아주 조금 짜다고 했잖아. 아내가 떠나고 정말 1분 1초도 아내를 잊고 산 적이 없었는데 문득 자꾸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흐느끼며 우는 가녀린 어깨, 다정하지만 뭔가 어둠이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됐습니다. 전 음식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아내의 기일을 지내기 위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술을 따르고 절을 하면서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음식 맛 괜찮아?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되네. 그래도 당신 알아? 내가 당신보다 요리 솜씨는 꽤 괜찮았다는 거. 그러니 많이 먹어. 그래야 건강하지.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 건강하라니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제 마음에 있는 그녀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저 자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치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는데 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길게 들렸죠. 전 누군가 해서 현관 밖을 나갔는데 그녀가 쓰러진 채로 저희 집 현관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상의는 반쪽이 찢어져 있었고 한쪽 신발은 없이 맨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이며 몸이며 다 엉망이었죠. 미애씨! 정신 차려요! 전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어떻게다가 이런 일이 생겼죠? 보호자분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전 보호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된 채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 몸을 이끌고요? 정말 그랬다면 죽을 힘을 다해 갔을 겁니다. 다발성 둔부 손상, 상해, 이건 누가 정말 심한 폭력을 행했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부인과 검사도 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누군가에게 여러 차례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당한 것 같아요. 미친 새끼.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꼭이요. 전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렸고 그녀는 하루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애씨, 나예요. 승우. 몸은 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우리 집에 찾아온 거 생각나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네? 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녀가 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는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녀를 가스라이팅을 하며 돈을 착취했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매일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녀에게 몹쓸 짓도 해서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신한테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옷도 입지 못하고 당신한테 달려온 거예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진작 나한테 오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참은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한테 맞고 있는데 신승훈? 그 가수 노래가 자꾸 귀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났죠. 당신도 기억나죠? 우리 그날 밤 같이 들었던 노래. 정말요? 어제는 아내의 기일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그녀의 귀에서 맴맴 돌았고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에게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 노래,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예요. 그리고 어제는 아내 기일이었고요. 아내의 기일에 당신이 날 찾아온 거예요. 기일이었다고요? 말도 안 돼. 그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제는 그녀의 부모님 기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짜가 같다는 것. 이건 운명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당신의 부모님과 하늘에 있는 아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요. 이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게요.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당신에게 가고 싶었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의 품에 안기고 그걸 매일 꿈꿔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 마요. 근데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결할 일요? 전 그녀를 이렇게 만든 그녀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끼는 그녀를 아프게 한 이 놈을 가만둘 수 없었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때려? 넌 인간도 아니야, 짐승 같은 놈. 아이고, 택시비 아꼈네. 너희들 내가 완전히 조지려고 찾아가려 했는데 너 추운 날 시장 바닥에 앉아 생선 팔아봤어? 너보다 수십 킬로그램이나 넘는 사람한테 맞아봤어? 그리고 너 수치심이라는 거 느껴봤어? 이 개자식아! 저는 미리 준비해온 생선 내장을 그대로 그 인간에게 뿌렸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너 오늘 죽었어. 이리 와! 그런데 그때 경찰입니다. 주성훈 씨 폭행 및 스토킹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 데리고 가. 뭐? 폭행이랑 스토킹? 와, 내가 내 마누라한테 연락하고 내 마누라 살짝 건든 것뿐인데 뭐? 참네. 날 잡아갈 게 아니라 저 자식을 잡아.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 다 망가졌어. 저 자식이 우리 마누라 꼬셔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다고. 상간남이야. 저 새끼 내가 저 새끼한테 위자료 받아야 해. 알아? 그건 나중에 변호사 서서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폭행과 스토킹으로 김미애 씨가 당신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사받으러 가시죠. 아주 조용히. 예? 그놈은 그렇게 경찰에 잡혀갔고
폭행과 스토킹 외에도 도박, 사기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식이 교도소에 간 사실을 알고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 지옥에서. 당신이 날 구해준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난 당연히 당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승우 씨. 우리 이제 울지 말고 웃으며 살아요.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와도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말랐어? 응?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알아. 하지만 당신은 살아야 돼. 여보. 날 잊으란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나 때문에 힘들어하진 마.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행복해야 해? 알았지? 그게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거야. 여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 같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진심을 다해 저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전 아내를 처음 만나고 아내를 떠나보낸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보, 나 오늘만 울게. 그리고 나 보러 자주 꿈에 나타나줘. 알겠지? 전 아내의 사진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보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망자는 이승에 있는 사람보다 더 슬퍼한다는 걸 알기에 전 아내를 편하게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녀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0이 다 된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늦둥이 아빠가 돼 매일매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답니다. 운명이란 걸 믿진 않지만 때론 예측하지 못한 미래가 닥쳤을 때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를 느낍니다. 하지만 운명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분명히 누군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운명이냐 노력이냐 라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